네. 호르몬요법 얘기하기 전에 일단 방사선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 유방암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항암, 호르몬요법 할까 말까 막 고민도 하고 겁도 내시고 하시는데,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방사선요법하고 호르몬요법 중에서, 아니 표적치료 같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더 전체적인 생존율에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알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방사선요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유방암 재발률에 관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방사선요법을 할 경우는 이렇게 유방암 재발률에는 많이 도움을 줘서 낮춰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서바이벌, 전체적인 사망률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은 못 주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한마디로 방사선요법은 유방암의 재발률은 낮춰주지만 전체 사망률까지 감소시키지 못한다. 뭐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방사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 흉부로 이렇게 방사선을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심장 같은 경우, 특히 왼쪽 가슴에 할 경우는 심장 같은 데에도 뭐 심장염이나 독성, 심장 독성 같은 거를 야기할 수 있어서, 또 방사선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사망률에서는 나중에 이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어찌되었든 방사선요법은 그렇습니다. 기호가 오히려 전체적인 사망률에는 큰 도움은 못 주고 유방암의 재발률을 낮춰주는 개념으로 쓰이는 통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요 타목시펜이나 어떤 표적 치료들, 아로마타제, 페마라, 아리미덱스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유방암의 재발률도 낮춰주지만 생존율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생존율에서도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이런 방사선으로 인한 그래프보다는 훨씬 더 생존율 차이가 간격이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생존율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법이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사선 표적 치료, 그리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호르몬 요법 이런 것도 꼭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이야기예요. 저희가 아직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라 그래서 맞춤 의학, 개인 의학까지는 의학이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인구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근데 사실은 타목시펜도 그렇고 방사선 요법도 그렇고 그 자체로 발암물질로 분리되어 있을 정도로 항암 요법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치료로 인해서 사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더 해로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유효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그렇다. 그런 개념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의학이 이런 통계적인 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률 게임에서 유리할 걸로 보고, 여러분한테 이제 무리해서라도 좀 이런 치료들을 다 적극적으로 받으시라고 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나 좀 보시려면요, 이 통계에서 그 각 연구나 통계가 조금 다른데요. 여기 지금 제가 그림 가져온 통계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타목시펜을 복용하면서 유방암 재발률을 관찰하면은 뭐 33%까지 낮아지는 걸로, 원래가 한 46%까지 정도 된다면 33%까지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꽤 높은 수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큰 도움 안 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절반까지 낮추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생존율에서는 뭐 그냥 두면은 33% 정도 생존율이 나오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망률이죠. 이거는 이 그래프에서는 사망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퍼센트가 높으면 나쁜 거니까, 몰탈리티 사망률이에요. 전체적인 사망률에서 보면은 33% 정도 사망률이 15년 동안 관찰했을 때 나오는데, 타목시펜을 복용하면은 23.9, 23에서 29% 이렇게 사망률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그렇다. 이 정도 도움을 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요법들을 권하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타목시펜도 그렇고 아로마타 아제
그 억제제라고 하는 페마라, 아리미덱스 다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으로 고생하신 분들 저 실제로 많이 봤고, 문제가 있는데, 뭐, 백내장이나 안구 독성으로 인해서 백내장, 시력감퇴 이런 거 호소하신 분들도 있고, 혈전 생성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정맥혈전증 같은 게 생긴다거나, 혈전으로 인해서 중풍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흔하게는 갱년기 증상, 이게 호르몬 억제를 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교란이 오면서 상열감, 식은땀, 불면, 구토, 메스꺼움 등. 불면은 사실 저희 제약 통계에서는 아주 뭐 높게 관찰되진 않은 걸로, 저는 근데 사실 불면을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약 드시면서. 물론 암으로 인한 스트레스랑 불안감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는데 불면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상열감, 식은땀 정말 흔하게 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타모xifen 같은 경우는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자궁암의 확률을 올린다. 이게 제일 걱정이신 분들이 많아요. 뭐 3배에서 5배까지 올린다고 하거든요. 정맥혈전증은 한 2배 정도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자궁암이, 다른 암이 오히려 유방암은 막았는데 다른 암이 생길 수 있다니까 그게 겁나서 타모xi펜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그리고 페마라, 아리미덱스 같은 이제 폐경 후 여성분들이 쓰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리고 참 타모xifen 설명 다시 드리면은, 타모xi펜은 왜 자궁암 확률이 올라가냐면요. 오히려 타모xifen 같은 경우는 자궁에서는 에스트로겐 억제 역할보다는 에스트로겐 유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 내막도 두꺼워지고 자궁 근종 같은 게 있던 분들은 오히려 커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자궁 근종이 있었는데 수술할 정도 증상도 없던 분들이, 무증상이던 분들이 타모xifen 복용하시면서 자궁이 근종이 훨씬 커져서 수술하시고 뭐 증상이 생기는 분도 있거든요. 실제 제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자궁 내막도 두꺼워지고 아랫배도 좀 빵빵한 느낌이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궁암 확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타모xi펜의 특징이고요. 페마라, 아리미덱스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용체에 붙어서 억제하는 작용하는 그런 거보다 더 상위 단계에서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몸 전체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이 두꺼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는데, 너무 이게 억제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일 심하게 호소하는 게 관절통, 골다공증 이런. 오히려 타모xi펜은 골다공증은 오히려 뼈가 튼튼해지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페마라, 아리미덱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까지도 생기고 뼈도 약해지고, 그리고 제일 사실 불편해 하시는 것들은 근골격계 통증,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관절통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실 때 제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거죠. 이 이유로 불편해 하시고, 기타 뭐 심장질환에 또 올라가고, 다른 증상은 유사하게 타모xifen 부작용과 유사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환자 봐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요 아로마타제 억제제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부작용을 심하게 앓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걸 보시면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주변에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나 호르몬 문제로 여성분들이 온몸이 여기저기 괜히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괜히 정형외과 가셔서 아니면 근골격계 통증 치료만 주로 하는 곳에 가셔서 통증 치료 위주로 하셔봤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호르몬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뭐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서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런 천연 에스트로겐, 천연 식물성 여성 호르몬 이런 요법들을 알고 계시면은 식이요법 같은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그리고 사실은 한의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열된 여러 가지 증상들 있잖아요. 약을 드실 때 불편한 것,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은 갱년기 증상 같은 경우 약을 먹을 때 생기는, 이거 한방 치료할 수 있는 그 보험약으로도 되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정말 많이 해봤는데 잘 관리가 됩니다. 네, 이런 거 불편감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또 이런 혈전 문제도 확률을 확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자궁 내막암 확률도 마찬가지로 자궁 내막암 발생 확률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한방적 협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괜히 통합암 치료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조금 그냥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약간은 좀 영리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고 통계도 나와 있는 검증된 치료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저도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관리한 분들 중에 이런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크게 힘들어한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네, 다 잘 관리가 너무 잘 됐어요. 예. 그렇다.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부작용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문제가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런 호르몬 요법을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전체 20%에서 10%에서 20% 정도 환자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통계는 제가 아직 못 찾았고요. 최근 통계를. 어쨌든 그냥 그렇다. 그리고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저한테도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 귓속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안 먹고 있다고 사실은. 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호르몬 요법이 무서워서 뭐 자궁암이 생기는 것도 무섭다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거나 특히 아로마타제 같은 경우 너무 온몸에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셔서 이제 호르몬제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 못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독성도 이게 그 통계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먹으면 무조건 낮아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런 약을 먹으면서 너무 온몸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잠도 맨날 못 자고 이러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생존율이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 아무리 약 먹는다 해도 통계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렇게 몸에 안 받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꼭 그렇게 너무 힘들 때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나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항암제 전문가인 여러분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먹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 필연적으로 그러면은 뭐 그런 사람들까지 억지로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진짜 먹여야 되는 거냐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의 어느 정도 자유권이고 선택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나 안 먹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게 뭐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의 문제지 못 드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뭐 호르몬 요법을 완전히 하지 말고 대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호르몬제 치료를 포기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 요런 방법을 써보면 좋겠다라고 알려드리려고 지난번 방송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 중에. 예. 보면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일단 말씀드릴 건 자궁암이 굉장히 타모xifen 드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3배, 5배 뭐 통계에 따라 다른데 엄청나게 위험을 올리는 것처럼 그 비율로만 보면 높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게 이게 이제 초기 통계인데요. 보시면 뭐 3,000명 중에서 타모xi펜을 먹으니까 9명 정도가 자궁암이 생겼는데 타모xifen 안 먹는 쪽에서는 뭐 3,000명 중에 한 4명 정도 생기더라. 그래서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땐 0.1% 대 0.3%니까 3배 정도 오르는 건데 이렇게 그 전체 인원수 대 명수로 보면은 워낙 그 발생 빈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높다고 생각하면 높고 낮다고 생각하면 낮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뭐 1명 생기던 게 2명 생기는 거랑 100명 생기던 게 200명 생기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만 볼 게 아니라 원래 좀 그렇게 확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닌 상태에서 조금 더 위험도가 올라가서 비율이 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사실은 조금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사실 드리는 이런 지금 제가 이런 천연 이미 최근에는 콩은 좀 드셔도 돼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대학병원에서도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유사 방송이 제가 몰랐는데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랑 좀 다르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전까지 알려드리고 통계를 알려드린 이유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이런 식물성 여성 호르몬 요법을 식이요법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런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그런 의미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했던 대로 보시면, 자, 콩을 먹는 게요, 유방암의 아웃컴, 유방암의 치료 결과에서 타목시펜을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유사한 수준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이 있었죠. 지난번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참고로 오늘 방송은 지난번 영상을 꼭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방송 따로 제가 댓글로도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꼭 보시고 다시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빠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콩과 같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잘 섭취하고 잘 활용하면 타목시펜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여드린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결론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콩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그룹에서는 타목시펜을 먹든 안 먹든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타목시펜 먹는다고 해서 크게 생존율이 올라가거나 뭐 유방암 재발률이 낮아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콩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다 할 정도로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타목시펜만 먹고 콩이나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잘 활용하지 않은 쪽에서는 오히려 콩을 많이 먹으면서 타목시펜을 안 먹는 쪽보다도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연구 결과로 봤을 때는, 물론 하나의 연구만 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어려운데, 그래도 전반적인 기전이나 제가 지난번 했던 방송을 보셨다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콩이 더 이런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나 식이요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해당 논문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콩을 많이 먹은 그룹에 대한 얘기거든요. 보면은 콩을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은 타목시펜을 쓰던 안 쓰던 0.69, 0.66, 0.68, 0.67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망률이나 이런 유방암 재발률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결국 근데 오히려 콩을 전혀 안 먹는, 적게 먹는 쪽하고는 1.0, 0.69니까 거의 2배 이상 모든 게 차이가 나는 재발률이나 사망률 같은 게,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타목시펜하고 유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심지어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도움을 주는 건 맞다. 그럼 과연 얼마나 먹어야 될 거냐. 근데 이 연구에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이 그래프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어느 구간에서는 먹는데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결과 증가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도식화한 게 이 해당 연구에 나온 논문에 있는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보시면 콩을 10g 정도 근처, 요 정도까지, 정확히는 11g이다, 사실. 하루에 11g 먹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위험도가, 모든 위험도가. 그러다가 살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줄어든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콩 하루에 11g. 예. 이건 이소플라본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g, 40mg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콩 속에 있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콩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콩은 하루 11g 정도 먹으면 안전하게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연구만 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콩도 어떻게 먹었냐, 어떤 식품 형태로 먹었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예요. 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씨앗류로 만든 모든 거에는 씨앗은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먹냐에 따라서 그 독성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 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콩을 여기서 이제 이런 약간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 거는 제 생각엔 이런 독성이 작용한 그룹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먹는다면 아마 그림이 또 달라질 거다.
그래서 식품 문제는 사실 그런 게 어려워요.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천연물은. 의약품하고 좀 달라요. 의약품은 형태가 하나잖아요. 성분도 단일하고. 근데 콩은 어떻게 먹냐, 뭐 산지가 어디냐, 어떤 콩이냐, 굉장히 생각할 게 많죠. 천연물이랑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약간 좀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연구 하나만 보자면요. 다른 건 안 믿고 내가 뭐 그냥 이 연구만 믿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권유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연구만 보자면은 하루 11g까지는 무조건 좋다. 11g이 최고다, 하루에. 이 그림에서는. 11g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연구에도 나오죠. 하루 11g. 이소플라브론 기준으로는 하루 40mg을 먹으면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재발률과 사망률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11g이 어느 정도일까 했더니 봤더니 이렇게 요거는 제가 뭐 특별히 권하는 게 아니라 어디 사이트에서 파는 낫또 파온 거, 이렇게 퍼온 거예요. 근데 한 숟갈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밥 한 숟갈 정도. 100g이 요렇게 작은 그릇 하나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요거는 다른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재신 걸 봤는데 종이컵에 콩을 넣으면 이렇게 100g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에 한 10분의 1이니까 한 숟갈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만이라도 매일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보통은 유방암에 있을 땐 초기에는 호르몬 불균형이 심한 상태고, 위험도도 제 생각인 그래서 초기에 한 달이던 두 달이던은 조금 집중적으로 만일에 식이요법으로 한다면 많이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조금 용량을 줄여서 뭐 10g, 11g으로 이렇게 줄이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은 모자랄 땐 일단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용량을 늘리는 게 보통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은 조금 높게 먹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용량을 줄여서 하루에 한 스푼은 정말 먹기 쉽잖아요. 콩자반 뭐 하루에 한 스푼 먹으면 되는 그런 정도인데, 네, 그렇게 보셔도, 아니면 낫또를 하루에 한 끼 밥 위에 올려 먹는다거나 된장을 올려 먹는다거나 뭐 청국장을 올려 먹는다거나 그러면 되니까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콩이라는 게 보시면은 제가 왜 이게 꼭 11g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요 기사에도 보시면은 오키나와가 세계적인 장수 지역이고 유방암도 굉장히 암 자체도 적은 곳인데요. 오키나와 노인들의 식단에서 콩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심지어 12%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하루 한 숟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오키나와에서 유방암들이 그러면 무조건 이게 독성으로 작용했다면 여기는 뭐 유방암이 엄청 많을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니죠.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그 연구는 너무 그 연구만 믿고 무조건 한 숟갈만 먹는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거죠. 많이 먹어서 문제될 거는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대신에 어떤 형태로 먹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먹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독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발효시킨 형태일 거다. 발효시킨 형태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식품의 형태도 조금 각 형태별로 또 그렇다고 유효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분 변화도 있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먹는 게 좋겠죠. 어떤 때는 콩자반, 어떤 때는 청국장, 어떤 때는 낫또, 어쨌든 두부,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꼭 한 숟갈 이상, 두 숟갈부터는 더 나빠지지 않나 이렇게 막 예민하게 드실 필요는 없을 거다. 그냥 내 몸이 받는 수준에서 즐겁게 먹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그냥 기쁘게, 식품이니까 음식처럼 드시면 돼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약처럼. 성분처럼. 천연물은 그렇습니다. 아까는 제가 그냥 단 하나의 연구를 보여드린 거예요. 원래는 의학은 그렇게 하나의 연구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하나의 연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 제약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조금 더 볼게요. 그걸 보면은, 보통 장수 마을이나 장수하는 곳들이 콩을 소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빌카밤바라는 곳은 질병 없는 섬으로 유명한데, 여기도 이제 약간 블루존 같은 개념인 거죠. 이 장수노인들의 천연 망병통 치약이 바로 콩이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콩을 주식으로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또 이제 풋콩을 건강의 묘약으로 뽑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콩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와 중성지방도 낮춘다. 이런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골밀도도 높여준다. 아로마타제 부작용을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밀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콩은 콩은 물론 콩 자체로 생콩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익히지 않았다거나 좀 소화하기가 약한 분이 콩에는 씨앗에 있는 그 독성 피틴산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먹으면 물론 독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약처럼 심한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좀 좋은 점이 많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타제 같은 걸 못 드시면서 불안해한 분들, 아니면은 5년, 10년이 끝나서 약을 끊고 이제 그냥 관리하려고 그러는데 막연히 그냥 있자니 불안한 분들, 아니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좀 관리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잘 활용하면 좋다. 사실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많은데 콩이 제일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식품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콩밖에 얘기를 못 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약재 중에서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관리한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뭐 자궁암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크게 뭐 호르몬제나 이런 걸 쓰면서 부작용이 심했다거나 뭐 유방암이 갑자기 심해졌다거나 이런 분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응용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뭐 골다공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예,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잘 활용하시라. 갱년기로 고통받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콩을 그냥 먹어도 된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신할 수 있는 식이요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먹는 방법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은 발효시키는 방법을 제일 권고를 드리고, 예, 좀 다양하게 드셔보시라. 그리고 너무 많이 먹는 게 힘들다면은 아까 논문처럼 하루 한 숟갈 정도 개념으로 드셔도 좋지 않을까. 그건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뭔가 먹을 때요, 내 몸에서 뭐 소화기가 자꾸 너무 불편하다거나 몸에 안 좋은 느낌이 너무 들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 하실 때는 내 몸에 좀 좋아지는 느낌이 나면 잘하고 계신 거고, 그것만 먹으면 역하고 토할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은 방법을 바꿔보세요. 조리법을 바꿔보든 먹는 방법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 말씀을 못 드린 게, 콩이 제일 문제가 GMO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수입으로 되는 콩은 거의 아메리카 대륙에서 오는 거는 특히 거의 다 GMO라 보시면 되는데, 전체 수입 콩의 80%가 GMO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콩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국가입니다. GMO 수입 국가인데 그 중에서도 콩은 재배 면적의 85%가 유전자 변형 작물일 정도로 유전자 변형 비율이 높은 작물에 속해요. 그 다음엔 옥수수는 뭐 시럽 같은데 거의 우리가 먹는 달콤한 거에 거의 다 들어가죠. 옥수수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참고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안 들어가는,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콩 지급률이 7% 정도로 매우 낮고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콩이 수입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수입콩의 상당수가 유전자 제조합 콩이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중국이 아무리 미워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 중국 연구가 아까 괜찮았던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중국이나 인도는 유전자 변형 콩을 생산하지 않고 그냥 콩을 쓰고 있어요. 주로 이제 아메리카, 미국 쪽에서 오는 콩들, 그런 콩들이, 예, 멕시코, 브라질 이런 데서 오는 콩들이 유전자 변형 GMO 콩이 많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볼 때도요, 아마 이 콩 연구도 어느 지역에서 이 연구를 수행했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지금 중국 연구는 다행히 중국이 GMO 콩을 안 쓰는 곳이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식용으로 수입하는 콩은 이렇게 식품용 가공용으로 있는데, 우리가 먹는 보통의 콩나물, 두부, 두유 같은 거는 다행히 대부분 일반 콩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일반 콩은 대부분 중국산 콩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급적 그래도 국산 콩이면 더 좋겠죠. 예. 그리고 근데 콩기름이나 뭐 가공으로 쓰는 과자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건 전부 다 GMO 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식용유 같은 거는. 근데 우리가 보통 사 먹으면 보통 식용유를 많이 쓰잖아요. 식당에서는. 식용유를 쓰면 안타깝게도 근데 GMO 콩이 많다. 그리고 까놀라유도 생각보다 GMO 작물이 많다. 이렇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GMO라고 해서 꼭 나쁠까는 사실은 이건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 찾아볼 것도 없는 게 논란이 있는데, 좋은 쪽만 찾으면 아마 좋게 나올 거고요. 나쁜 쪽만 찾으면 나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볼 것도 없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 논란 상태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암은 유전자와 관련 있는 질환인데, 콩의 호르몬 작용이나 이런 것도 결국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건데, 유전자 변형을 했다는 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다. 어쨌든 그동안 여태까지 우리가 먹은 거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 의견으로는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각자 조금 더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가 뽑아온 기사에서도 결국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인류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식품이니까 GMO는 이거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조금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GMO 콩은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GMO 콩을 드시는 거 가지고 뭐 나빠졌다 좋아졌다 얘기하면 저는 누가 그런 거 먹으래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이걸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오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정신없이 지금 달려왔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결국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혹시 못 드시는 분들은 약처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지금 근거 수준이 높은 건 콩이고, 정 못 먹겠으면 하루에 한 숟갈만 먹어도 어쨌든 심리적으로라도 안정되면 좋은 거잖아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드시면은 타모xi펜을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타모xifen, 아리미덱스, 페마라 같은 걸 대체할 수 있는, 호르몬요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천연 치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네, 그냥 콩을 먹어도 된다와 이거를 기전을 알고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런 방송을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근에는 콩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좀 더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 환자분들이. 그게 사실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을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대처하시는 분들은 제가 옆에서 보면은 제 입장에선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왜냐면 전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제가 콩을 직접 뭐 한의사가 콩으로 뭐 약을 쓸 수는 없으니까 콩을 쓴 건 아닌데, 저는 한약재에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호르몬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활용하는 한약재들을 활용해서, 처방들을 활용해서 암 환자 관리를 많이 해왔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제가 좋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상적으로 관찰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 의학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사실은 이게 통계도 있고요. 연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한방 처방이나 한방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항암 보조요법, 암 보조요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걸 제가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유튜브 할 땐 꼭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면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좋아요 해주시면은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